거래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바보 머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옷깃 아래 전쟁터의 상흔이 드러났지요. 신분이 값이던 시대, 한 바보 머슴이 전 재산 세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 기생을 내가 사겠소. 매를 맞아도 울지 않던 기생, 연화. 세냥은 사람을 산 돈이 아니라 두 사람의 숨겨진 운명을 깨운 값이었습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한양 남촌에는 기방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낮에는 풍류와 감으로 흥청거리던 그곳도 밤이 깊어지면 그 이면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지요. 화려한 처마 너머 뒤뜰에서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기생들은 물건처럼 값이 매겨졌습니다. 매질 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지만 거리를 오가는 이들은 모두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것이 신분이 곧 값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양반은 사람 위에, 천민은 사람 아래에 놓였고 기생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았지요. 바로 이 밤, 한 기방의 뒤뜰에서 한 여인이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단하게 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기방의 다른 기생들과 달리 연화는 매를 맞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신음조차 내지 않고 고개를 곧게 세운 채 매를 받아냈지요. 기방 주인은 그런 연화가 못마땅했습니다. 인연이 어디 감히 기생 주제에 고개를 드는가? 내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주인의 고함에도 연화는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기생이라기보다는 양반 교수의 기품이 남아 있었지요. 연화는 말수가 극도로 적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도 최소한의 말만 하고 기방의 다른 기생들과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몸가짐은 고왔지만 그 태도만큼은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는 더욱 자주 날아들었지요. 같은 시각 기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복동이라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바보 복동이라 불렀지요. 복동은 말이 더디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심부름을 시키면 느리게 움직였고 물어보면 한참을 망설이다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 왜다. 사람들은 복동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렇게 둔한 자가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신기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복동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천한 머슴의 내력 따위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복동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기와 집 앞을 쓸고 장작을 패고 짐을 날랐지요. 그렇게 모은 돈을 천 한 조각에 싸서 품에 간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동은 기방마당에 장작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복동은 뒤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질 소리였지요. 복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바로 연화였지요. 복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화는 매를 맞으면서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양반가의 교수가 벌을 받듯 그렇게 단정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요. 복동은 알아보았습니다. 저 자세는 무예를 익힌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매의 충격을 분산시키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훈련된 몸가짐이었지요.
복동의 손이 장작을 쥔 채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화가 고개를 돌려 복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화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애원도 도와달라는 호소도 없었습니다. 다만 본 것을 잊으라는 경고만이 담겨 있었지요. 복동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장작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굽히지 않던 그 허리,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복동은 품속의 천보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을 모은 돈, 세냥이었습니다. 머슴에게 세냥은 목숨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땅 한 떼기라도 살 수 있고 초라하나마 제 집을 마련할 수도 있었지요. 복동은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은빛 빛나는 양전이 손바닥에 놓였습니다. 복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을까? 그날 밤 복동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복동은 기방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복동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바보 머슴이 무슨 일이냐? 장작이나 나르러 왔느냐? 복동은 천천히 품속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펼쳐 주인 앞에 내려놓았지요. 은빛 양전 새잎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주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바보 머슴 따위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지요. 이게 뭐냐? 복동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기생 하나를 사고 싶소이다. 주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방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깔깔대며 웃었지요. 하하하, 바보 머슴이 기생을 사겠다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복동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연화라는 기생을 사고 싶소이다. 순간 주인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연화는 말을 듣지 않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제대로 시중도 들지 않고 술상도 거부하고 늘 매만 맞는 기생이었지요. 주인은 복동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새 양이면 연화 정도는 팔 수 있지. 사람들은 복동을 말렸습니다. 아니, 바보야. 그 돈이면 멀쩡한 기생둘은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저 말 안 듣는 년을 사느냐? 새 양이면 땅도 살 수 있는데 미쳤느냐?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인 채 주인만 바라보았지요. 주인은 욕심이 났습니다. 연화는 팔아봐야 제 값을 못 받을 기생이었지요. 차라리 지금 세냥을 받고 떠넘기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좋다. 거래 성사다. 주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복동은 떨리는 손으로 양전을 하나씩 주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10년 세월의 무게가 차례로 넘어갔지요. 첫 번째 양전은 굶주림을 참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양전은 추위를 견디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 양전은 모욕을 삼키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주인이 돈을 세더니 활짝 웃었습니다. 당장 데려가거라. 이제 연화는 내 것이다. 기방 사람들은 모두 웃었습니다. 바보 머슴이 쓸모없는 기생을 비싼 값에 샀다며 배를 잡고 웃었지요. 하지만 복동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안도의 한숨만이 새어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방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 저 바보 머슴에게 팔렸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주인의 고함에 기방의 기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화가 바보 머슴한테 팔렸대. 새 양이나 주고 샀다잖아. 저 바보가 미쳤나 봐. 연화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물건들을 보따리에 쌌지요. 비단 치마 하나, 놀이개 하나, 글 쓰는 붓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나오자 복동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동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가시지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물건처럼 팔려나가면서도 허리는 곧게 세워져 있었지요. 복동이 앞서 걷고 연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기방 사람들은 그 둘을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바보 머슴과 말 안 듣는 기생이라니 딱 어울리는구나. 저 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구경거리가 생겼어. 웃음소리가 담장 밖까지 따라왔지만 복동과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동이 데려간 곳은 성박산기슭의 초가집이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이었지요. 마루는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의 항아리들도 말끔히 닦여 있었습니다. 복동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되옵니다. 연화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구석에는 깨끗한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서 주무시렵니까? 연화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복동은 마루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여기 마루에서는 추울 텐데요. 괜찮습니다. 복동은 황급히 마루로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연화는 홀로 방에 남았습니다. 기방을 떠난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지요. 연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기슭의 맑은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방의 탁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깨끗한 바람이었지요. 연화의 눈가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동은 연화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해달라는 말도 빨래를 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놓고 저녁이 되면 장작을 패서 아궁이 앞에 쌓아 두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복동을 지켜보았습니다. 복동은 정말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말이 더디고 움직임이 느렸으며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요.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복동이 장작을 패는 솜씨, 물동이를 드는 자세, 그리고 걷는 걸음걸이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째 되던 저녁, 복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화, 낭자. 연화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동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매 맞을 일 없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기방에 끌려간 후 처음으로 하는 진심 어린 인사였지요. 고맙습니다. 복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돌려 마루로 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기방 주인은
거래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떠난 후 손님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연화는 어디 갔소? 말은 안 듣지만 자태는 일품이었는데 그런 기생을 바보 머슴에게 팔다니 주인장도 눈이 없구려. 주인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너무 싸게 팔았어. 다시 데려와야겠다. 주인은 건장한 사내 둘을 보냈습니다. 가서 연화를 다시 데려오너라. 바보 머슴 따위 겁만 주면 될 것이다. 사내들이 초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연화를 내놓아라. 주인께서 다시 데려가라 하셨다. 복동이 문 앞에 섰습니다. 거래는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바보야, 비켜라. 사내들이 복동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다시 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사내들이 화를 냈습니다. 이놈이 정말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복동은 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팔로 막아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동의 막아내는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바보 머슴의 움직임이 아니었지요. 사내 하나가 다시 주먹을 날렸습니다. 복동이 몸을 태웠습니다. 그 순간 복동의 옷깃이 찢어지며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사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동의 어깨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영의 표식을 뜻하는 먹물 자국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이건 군졸의 표식이다. 사내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듬거림이 사라지고 낮고 단단한 음성이 나왔지요. 사내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복동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연화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복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떨리는 손을 꼭 쥘 뿐이었지요. 그날 밤 연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동의 어깨에 새겨진 흔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전쟁터에서 얻는 상처였지요. 연화는 촛불을 켜고 방구석에서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기생이 글을 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끝에서는 단정한 해서체가 흘러나왔지요. 삼가 아래옵니다. 연화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쓰지 않았던 양반가 교수의 글씨체로 말입니다. 하지만 붓끝이 멈추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단 말입니까? 영모로 멸문당한 집안의 후손을 거두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화는 종이를 구겨 태워버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마루에 누워있을 복동을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숨어 사는 것일까? 연화는 처음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복동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왜 바보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저는 본래 양반가의 교수였습니다. 비록 벼슬은 낮았으나 대대로 학문을 익힌 집안이었지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억울한 영모에 연루되셨습니다. 권력 다툼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고 말았지요.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은 멸문당했고 저는 관비로 끌려갔다가 기방에 팔렸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기생으로 살았지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몸이 되었어도 마음만은 양반 규수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복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았습니다. 손님들의 술상을 거부했고 천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인은 저를 때렸지요. 연화가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샀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복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기방 주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지요. 바보 머슴이 훔친 돈으로 저희 기생을 샀습니다. 거래는 무효이니 연화를 돌려주십시오. 관아의 포졸들이 초가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복동이라는 자 나와라. 복동이 끌려갔습니다. 연화도 함께 잡혀 관아로 갔지요. 관아 마당에는 이미 기방 주인과 여러 증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령이 호통을 쳤습니다. 복동이라는 자, 내가 어디서 세 냥이나 되는 돈을 구했느냐? 틀림없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냐? 복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기방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바보 머슴 주제에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필시 훔친 돈일 것입니다. 수령이 곤장을 치려는 순간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가 10년 동안 일해서 모은 돈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보 복동의 말투가 바뀐 것이었지요. 복동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임진왜란 때 군에 징집되어 3년을 싸웠습니다. 행주산성에서도 싸웠고 진주성에서도 싸웠습니다. 수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입은 상처가 제 몸에 남아 있습니다. 군영의 표식도 아직 어깨에 새겨져 있습니다. 복동이 옷을 벗었습니다. 온몸에 전쟁의 흔적이 가득했지요. 전쟁이 끝난 후 저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집안은 이미 전쟁으로 모두 죽었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보 행세를 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잊고 평범한 머슴으로 살아가기로 했지요.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제 땅을 사기 위해서였지요. 복동이 기방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연화 낭자를 샀습니다.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기방 주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자가 아무리 전쟁에 나갔다 한들 지금은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기생을 살 자격이 없습니다. 수령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으로는 복동의 말이 맞았지만 신분으로는 기방 주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전쟁 공로가 있다 해도 지금은 머슴 신분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복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연화 낭자를 제 것으로 만들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을 매맞는 곳에서 구해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복동이 수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연화 낭자만은 기방으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분은 기생이 아닙니다. 양반가의 규수였던 분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복동은 이마를 땅에 찍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방 주인이 비웃었습니다. 양반과 교수라니 증거라도 있습니까? 수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다. 증거가 없으면 연화는 기방으로 돌아가야 한다. 복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족자 한 폭이 나왔지요. 이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의정 이원익 대감께서 내리신 하사품의 증표입니다. 족자를 펼치자 단정한 해서체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원익의 낙관이 찍혀 있었지요. 수령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진짜다. 연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의 본명은 윤연화입니다. 좌승지 윤덕형의 딸입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윤덕형은 1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죽은 관리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누구도 나서지 못했었지요. 연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이셨던 이원익 대감께서도 아버지의 결백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묻혔지요. 저는 3년 동안 이 족자를 품에 품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리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수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좌승지의 사건은 조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소.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 수령이 기방 주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를 기생으로 만들었다니 이는 큰 죄다. 수령의 명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곧 여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방 주인은 관아의 관리들과 짜고 역적의 가족들을 기생으로 만들어 이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뿐만 아니라 다른 기생들 중에도 억울하게 끌려온 양반집 딸들이 있었지요. 또한 복동의 전쟁 공로도 확인되었습니다. 복동은 행주산성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적장 하나를 직접 베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수령이 탄식했습니다. 전쟁 영웅이 머슴으로 살아야 했다니. 이 또한 나라의 수치로다. 기방 주인과 관련된 관리들은 모두 잡혀갔습니다. 연화를 비롯한 억울하게 기생이 된 여인들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수령은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공로를 인정하여 군직을 회복시켜 주겠소. 원한다면 벼슬길에도 오를 수 있소. 하지만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다시는 칼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수령은 연화에게도 물었습니다. 윤낭자의 집안은 복권될 것이오. 원한다면 한양의 친척 댁으로 가서 다시 양반의 삶을 살 수 있소. 연화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제가 선택한 곳에서 살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기슭의 초가집 앞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은 조그만 밭을 일구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들던 손으로 이제는 씨앗을 뿌렸지요. 연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교수로서 익힌 학문을 나누는 것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산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집안도 복권된다고 하지요.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양으로 돌아가시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선택한 곳입니다. 누가 정해준 신분이 아니라 제가 직접 선택한 삶의 자리입니다. 복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직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거부하셨지요. 이곳에서 평범한 농부로 사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비슷합니다. 신분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지요. 복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 계실 겁니까?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말입니다. 복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야. 감사하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통하고 있었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복동이 일군 밭에서는 푸른 곡식이 자라고 있었고 연화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가 복동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저를 사셨습니까? 그 돈이면 땅도 살 수 있었고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복동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연화 낭자가 매를 맞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저도 쓰러지고 맞고 다쳤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지요. 연화 낭자의 눈빛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 살아남겠다는 집념을 말입니다. 복동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해야 한다고.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돈으로 사는 것뿐이었지만 그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돈은 저를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세냥은 낭자의 자유를 산 것이었지요. 연화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세냥은 우리 둘의 새로운 삶을 산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복동은 더 이상 바보 머슴이 아니었고 연화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선택한 두 사람이었지요. 초가집 굴뚝에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그들이 선택한 삶의 연기였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린 선택으로 매겨진다고 말입니다. 복동과 연화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으로 살아간 것이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신분이나 과거가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